예,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박종철입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북한하고 중국 문제를 다루는 정치학자인데요. 제가 그 신남방 정책을 약간 이제 북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 부분을 보시면요. 네 부분으로 좀 나눴습니다. 대선 공약으로서의 신남방 정책, 두 번째는 신남방 정책의 범위, 세 번째는 신남방, 북방, 신한반도 경제지도,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지역 경제권과 공정 외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신남방 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렇게 무역이라든가 교육 성과를 갖다가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아세안의 입장에서 상대 측의 무역 상대국이 어디냐라고 보면은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네 나라가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되는데 물론 이제 비율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세안 내부의 거래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역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네 나라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이제 그 정권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신남방 정책을 이렇게 정책으로 담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번 주에도 지금 크게 이제 아세안이라든가 하고 5개의 큰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2017년 11월에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보면은요, 중시하는 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 협력을 통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 협력을 통한 함께 잘 사는 상생 번역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이 주장이라는 게 아직은 이게 구체화된 것은 그 자료로서는 아직 많이 나와 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의 입장에서 이 상대편이 무역을 강조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를 좀 봤더니요. 아무래도 그 이 아세안의 입장이라든가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명나라의 정화의 항해라든가 대항해 시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또 남방이라는 어휘가 이제 1940년대 일본이 썼던 이런 어휘하고도 조금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요. 이 식민 국가의 기억을 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전략적인 각축지대가 되는데요. 한반도, 타이완, 이 그 동남아시아가 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바마 정권에서는 TPP 또 이 트럼프 또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이 거의 당선이 확정이 되고 스가 정권이 지금 국회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는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국회 연설하는 것을 자세히 봤더니 전부 다 전략이나 그 구상이라는 단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인도 태평양이라고만 일본에서 용어를 싹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에 반해가지고 시진핑 이후에는 1대1로를 추진하면서요. 지금 이 대립하는 지역이 됐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 측의 우리 측의 자료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40년간의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적인 묵계를 통해 가지고 이 아세안 문제가 크게 이제 불거지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대립의 지점으로서 이것을 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욕 타임즈에 나온 미중 갈등 속에 아시아 국가 줄서기를 보면은요, 이 한국 언론은 상당히 아세안이나 아시아가 상당히 미국의 세력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뭐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이든 우리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선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친미 국가에서 친중 국가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 아세안이나 인도가 미중 전략의 각축지가 되고 있고 또 신남방이라는 게 자세히 보니까 아세안 플러스 인도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측에 이게 이 전략에는요 통계 합산치나 이런 홍보 자료가 주로 되어 있고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이런 정보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아세안이나 인도에 대한 조사 연구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한 실천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선 과정에서 선언이 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구체화 과정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모호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다음 정권까지 이어가려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굉장히 큰 의의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 주변 사강만을 의식하는 외교를 했는데 이 사강을 넘으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긍정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가지 현 정부에 있어서의 이 북방 낭만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보니까는요, 북방경제위원회는 초기의 의도하고 다르게 정치인 위원장 교체 이후에는 위상이 많이 추락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보수 정권에서 했던 통일준비위원회 사례가 될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고, 또 한반도 신경제 지도 같은 경우에도 용어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가 추진을 했던 동남아 정책이 다소간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구체화시킬까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남방 정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5개의 중요한 한국 플러스 이 지역에 관련된 정상회담이 있는데 협의체가 굉장히 중첩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장점으로 보면은 한류가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그래도 거리가 가깝고 유색인종이다. 또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로는 아주 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성장 추세가 아주 빠르고 구매력이 있습니다. 경제 격차가 상당히 국가별로 많이 나기 때문에요. 한국, 중국, 일본 이 모두에게 원료, 중간재, 중간기술 소비시장으로서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한꺼번에 이 지역을 한꺼번에 보기보다는 싱가포르 같이 선도적인 지역도 있고 브루나이, 태국, 말레이시아 같이 상당히 잘 사는 지역,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이 중위층의 국가들, 또 이제 개발을 막 시작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장점이 또 반대로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사실은 역사, 종교, 언어, 정치, 경제가 너무나 복잡하고요. 또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가지고 우리 측의 연구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측의 연구에서는 강조되지 않는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해서요. 이 생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게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나 분배가 이렇게 심화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또 아직도 이렇게 우편 번호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전화 같은 게 안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인터넷 물류가 안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도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요 지금 이 안정과 불안정이 상당히 교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국가 내부에 이 아세안이라든가 내부에 다양한 분쟁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서로 복잡한 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남방의 범위라는 게 이제 우리 측 기획위원회 자료만을 봐가지고는요 아직은 범위 자체가 아직은 확정이 좀 덜 된 느낌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타이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경제,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한류, 과학기술, 산업, 문화 등 소프트 파워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인문이라든가 종교, 안보 등에 다소 조금 민감할 듯한 자료는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건지 아직은 우리가 연구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방산 대상국이기도 한데 미중 간의 이제 미묘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대상들과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될지도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러한 국가들과 이러한 지역들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과 공정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안보부서라든가 학계, 국책기관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공동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장은 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인데요. 그러니까는 앞에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독일 케이스라든가 이를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유럽이 그 제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유럽의 공동의 집을 진짜 유럽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 수준이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져 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조금 뭐 현재는 미중 각축이라든가 또 일본도 상당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칸트적인 발상을 통해 가지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협력 모델 또 이게 대화의 모델을 조금 찾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에 신남방, 식분방, 그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정권을 넘어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한 하나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대립적인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그 많은 조금 더 대화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서요, 이제 지역 경제권과 공정 외교입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동남아를 제가 가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한 25년 정도는 동남아 여행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뭐 개발 경제 학자들이라든가 중국의 1대1로 전문가들, 또 우리 측 전문가들하고 좀 다녀봤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동남아가 25년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대도시 해안, 접경지대, 국경지대의 발전이 저는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을 다니는데 우리 측의 북한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북중 국경을 다녀보면 엄청난 속도로 북중 국경도 변합니다. 뭐 그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지금 그 이 동남아시아 등 뭐 중국, 베트남 국경 등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이런 지역들을 좀 주목하면서 우리 한반도 그 발전 이런 모델을 갖다가 만들고 또 이 동남아의 경험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특히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와 같이 체제 전환을 하고 또 중국과 접경하는 지역을 조금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일본 경제학자들하고 조금 다녀보면은 뭐 중소기업 같은 데라든가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이 이 굉장히 일본 문화를 많이 가르치면서 일본을 확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로 양성을 하면 다른 회사로 이제 점프업해서 이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재 유출인데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되냐 그랬더니 이것은 이제 동남아에 대한 공헌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그 한국이나 중국은 이런 모델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1대1로를 하는 이제 중국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렇게 일본하고는 모델이 다르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막 대규모 정부 건물 뭐 몇백억짜리를 선물을 주는 방식을 쓴다거나 이게 이제 스케일이 전혀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른 계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또 뭐 어떤 연구소를 방문하니까 일본 총리실하고 우리가 주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다. 한국의 연구소들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노골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도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 신남방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도 있지만은 이제 이러한 그 정상회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대도시 해안 국경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지역들에게 몇 개의 거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되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쪽에 뭐 이렇게 그 연성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동남아라든가 인도하고 협력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좀 코트라나 세종학당, KF 뭐 해외 대학의 한국 전공들하고도 많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한류가 참 이렇게 고마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 정부라든가 뭐 산학 기관들 또 뭐 이런 뭐 대학이라든가 하고 좀 느슨하게라도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좀 유기적인 연결망을 좀 만들어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신남방, 북방 또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한중 갈등이 있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반한 감정의 중심이 어디냐면은요. 이 한국의 유학 경험이 있던 이 사람들이 이 한국에 반감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동기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한류를 좋아해서 이렇게 온 동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친한을 준비한 인사가 한국에 왔다가 뭐 이렇게 노동 이주자라든가 결혼 이민자를 보면서 자국에 돌아가서는 반한 감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많은 이제 연구자들, 교육자들 계시는데 이 우리가 참 동남아를 보는 시선이라든가 또 약간 저개발 국가를 보는 시선도 조금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요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세계 여러 주요 국가의 비교 이 리서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반중적이고 친미적인 여론이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고민해 볼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이라든가 우리 국민 의식이 너무 친미적으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 뭐 유럽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일본에 비해서도 확고하게 좀 미국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다. 이것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향후에 좀 한국에 있어서의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은 제 전망이지만은 공정 외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동남아라든가 아시아를 보면 생각보다도 친미 국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냉전 시대 미소 중 사이에서 제3세기가 있듯이 제3지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마하티르가 화해의 문제나 1대1로의 입장을 보면은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판단은 우리가 한다,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안미 경중이 우리만의 숙제가 아니거든요. 미국과 동맹, 준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50개국이고 대외 경제 의존에서 중국이 1위인 나라가 한 149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동남아 국가들을 좀 물어보니까는 뭐 중국의 부상도 인정하고 미국의 헤게모니도 인정한다. 우리는 경제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좀 국가들과의 적절한 거리감을 갖고 우리의 전략을 관철시키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간에 코로나를 갖다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아마 미중 사이든 또 주요국 사이에 이 백신 공급 가지고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을 건데 이때도 다시 한번 이 공정성 문제가 세계 이 정치나 글로벌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숙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한반도 평화로 가려고 하면요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뭔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러한 뭐 백신 문제라든가 또는 공정한 무역 또는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서보혁 박사님께서 평화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종철 교수님께서는 아시아 공동의 집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허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연관해서 신남방 정책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레이트 2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 운영의 묘를 선택해 가야 할까라고 하는 시사점을